사람들의 어깨를 움츠러들게 하는 어깨 통증. 평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아픔인데, 어깨는 운동 범위가 넓고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통증에 노출되기 쉽다. 또 노화와 잘못된 자세로 인해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여러 가지 어깨 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많은 사람이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는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쳐 본다. 우리 신체에서 유일하게 360도 회전이 가능한 부위 어딘지 아시겠어요? 예. 어깨죠. 예, 어깨. 이게 정말 활동량이 많은데 저는 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 네. 평균 몇 번이나 움직일까요? 예. 가만히 있을 때 빼고 계속 움직이니까 뭐 예. 수십, 수백 아닐까요? 3,000번에서 4,000번 정도 움직인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활동량이 많다 보니까 병이 생기거나 부상의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어깨 질환의 치료 방법 가운데 인공관절 치료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주셨는데요.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김준영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회전근개, 이거 참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정확한 게 네. 어떤 건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죠. 네, 회전근개라는 것은 이 어깨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근육과 힘줄의 조합을 얘기합니다. 회전근개는 4개의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앞면에 보시다시피 이제 극상근과 극하근, 견갑하근, 뒷면에서 보이는 소원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4개의 근육은 각기 기능이 다 틀리고 극상근 같은 경우에는 상완골 외전, 극하근 같은 경우에는 상완골 외측 회전, 그리고 소원근의 경우에는 상완골 내전 및 외측 회전, 견갑하근 같은 경우에는 상완골의 내측 회전을 맡아서 각각 그 기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나온 통계인데요. 어깨 질환은 환자 수는 전국적으로 한 230만 명에서 한 240만 명 정도 되고,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는 약 77만 명으로서 퍼센테이지 차는 약 30%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어깨가 아프면 가장 먼저 오십견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사실 어깨 질환의 30% 이상이 이 회전근개와 관련된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회전근개 파열이 흔하게 발생하는 원인 무엇일까요? 네,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은 딱 한 가지로 이렇게 집어서 표현할 수는 없고요. 이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의 복합적 요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것이 회전근개 파열의 단면인데요. 이 회전근개에 대한 그 힘줄에 대해서 혈액순환에 이상이 있거나, 이 회전근개를 구성하는 콜라겐 교원 소묘 이상이 있거나, 건 조직 성상 자체 이상이 있을 경우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오구견봉궁 자체가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변형될 형태 이상이 생길 경우나, 과도하게 인장력이 생길 경우, 그리고 반복적인 사용이 생길 경우에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깨 관절의 관상 당면을 보시면 이렇게 극상근 이렇게 근육이 나와서 어깨의 대결점 이렇게 붙었고, 삼각건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견봉화 점액낭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지만은 이 견봉화 점액낭에는 염증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견봉 자체 모양 자체가 이렇게 변화될 경우에는 어깨를 내전할 시 상완골과 이 견봉 자체가 이렇게 충돌하게 되어서 그 사이에 있는 힘줄 자체가 손상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충돌증후군이라고 하고, 이 원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견봉 자체가 이렇게 평평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곡선으로 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이게 갈고리 모양으로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갈고리 모양으로 특히 이런 경우에는 충돌 증후군이 더 발생을 하게 되죠. 충돌 증후군이 진행을 하게 되면은 회전근개 부분 파열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이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서 이 점액낭 측 부분 파열과 실질 중간에 있는 건실질 측 부분 파열, 그리고 관절면에 있는 관절면 측 부분 파열로 나뉩니다. 이 부분 파열 자체가 좀 더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 힘줄 자체가 전층이 떨어지는 회전근개 전층 파열이 되고, 이것이 내측으로 점점 이게 전이가 되면은 이렇게 힘줄이 파열된 범위가 커지는 전층 파열로 진행을 하게 되죠. 이 부분 파열 같은 경우와 전층 파열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고 후에 관절경적 치료로서 봉합을 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이
이 힘줄 자체가 이렇게 내측으로 많이 전이된 경우, 즉 이 대결절에서 힘줄까지 거리가 5cm 이상인 광범위 회전근개 전증 파열의 경우에는 이 관절 견절 봉합술로 완전히 이제 봉합을 하지 못할 경우가 있게 됩니다. 어깨 관절은 원래 이제 수직 근육과 수평 근육 균형이 두 가지 밸런스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힘줄이 극상근이 파열돼서 내측으로 전이가 되게 되면은 이 힘 자체가 균형이 무너지고 이 관절와의 오목한 부분 자체 압력 효과가 상실되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왼쪽 엑스레이에 비해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상완골두가 위로 이렇게 전이되고 심할 경우에는 이렇게 관절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 봉합 불가능한 회전근개 파열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의 내린 것이 없지만은 제일 왼쪽 그림과 같이 힘줄이 당겨진 정도, 즉 극상근 자체가 이런 식으로 관절화 레벨까지 가거나 혹은 내측으로 더 전이되고 검은 것은 근육이고 흰 것은 이제 지방인데 원래는 근육 자체가 이 안에 꽉 차야 되는데요. 이 근육이 지방보다 더 적게 되는 심한 지방 침륜이 있다던가 그리고 견봉과 상완골두 간격이 7mm 이하로 될 경우에는 봉합 불가능한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50견은 저절로 회복되기도 하지만 회전근개 파열, 좀 전에 말씀하신 이 봉합이 불가능한 회전근개 파열 경우에는 이제 수술이 불가피하잖아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근데 수술 방법에도 네.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봉합 불가능한 회전근개 파열의 수술적 치료에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회전근개 부분 봉합, 건의전술, 요즘에 가장 핫한 그 상부 관절량 재건술, 풍선 삽입술, 그리고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역시 회전근개 부분 봉합과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절경 사진은 회전근개 부분 봉합을 한 사진인데요. 이렇게 회전근개가 파열되어 있지만 회전근개는 일부만 이렇게 봉합된 사진을 보실 수 있고 동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회전근개가 일부 파열되어 있지만 저희가 일부 봉합된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회전근개 부분 봉합으로도 만약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이 역행성 경관절 치환술을 시행을 합니다. 그림 두 개 중에 오른쪽 사진이 역행성 경관절 치환술이고요. 최초의 인공관절 디자인이 이렇게 왼쪽같이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디자인의 문제점이 뭐냐면 회전근개 중심 자체가 이 관절화보다 외측에 있기 때문에 이 관절화에 걸리는 전단력이 많이 심해지고 그다음 여기 보이지는 않지만 이 삼각건과 회전근개 사이에 이 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 관절 운동 범위가 되게 짧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조금 의사들이 내서 이렇게 볼록한 부분을 이렇게 안쪽으로 밀고 이 편편한 부분을 이거 상완골로 미는 그러니까 뒤집어서 역행성이라고 이렇게 뒤집었기 때문에 역행성 경관절 치환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행성 경관절 치환술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왼쪽보다도 이 회전 중심 자체가 이 관절화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전단력이 이 글레인로이드의 컴포넌트에 적게 걸리기 때문에 컴포넌트의 이완이 적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초기 그 역행성 경관절 치환술의 디자인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그 회사마다 디자인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디자인돼서 지금 환자들에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역행성 경관절 치환술의 수술적 접근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은 이 삼각근과 대형근 사이에 이 인터벌을 절개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확장 절개를 할 경우에는 이 이두박근의 외측 경계를 따라서 더 절개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절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술적 자세는 애니메이션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다음 왼쪽 어깨가 되겠습니다. 절개를 하고 난 후에 어깨 관절이 이렇게 탈구를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탈구를 하고 난 뒤에 나오는 상완골두를 이제 정확한 각도와 위치로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완골두를 절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보조기구를 삽입을 하고요. 가이드를 한 2개 정도 이렇게 꽂습니다. 그리고 전기톱을 이용해서 상완골두를 약 90% 정도 가이드를 따라 절개를 하고 절개가 어느 정도 완료됐다고 생각이 되면은 가이드 자체를 빼고 나머지 남은 잔존 상완골두를 절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행하는 것이 상완골두를 절제를 하고 나면은 관절화 자체를 어느 정도 연마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절화를 이렇게 제끼고 리트랙터로 좀 제친 다음에 가이드를 꽂고 이렇게 관절화 연마를 할 준비를 하게 되겠죠. 애니메이션에서 보시면 관절화가 이렇게 있으면 중심보다 약간 밑쪽으로 가이드를 이렇게 꽂고요.
관절알을 적정 깊이로 이렇게 연마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베이스 플레이트 관절알 컴포넌트를 삽입하기 전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꽂는데 회사에 따라서 나사는 2개에서 4개 정도 꽂을 수 있고 관절알 컴포넌트를 다음과 같이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베이스 컴포넌트를 박을 구멍을 뚫고 베이스 플레이트를 삽입한 다음에 나사를 2개 정도 이렇게 삽입을 하고 네. 나사를 삽입 후에 관절화 컴포넌트를 이렇게 삽입을 하고 나사로 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상완골두에 이제 스템을 박기 위한 전처치를 하기 위한 과정인데요. 가이드를 꽂고 리밍을 한 다음에 스템을 삽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꽂고 리밍을 하기 위한 전처치 가이드를 이렇게 삽입을 합니다. 그리고 제거를 하고 다음과 같이 상완골두 자체를 이제 연마를 일단 시행을 하고요. 가이드를 뽑게 되고 마지막으로 최종 환자에게 맞는 스템을 여기 삽입하게 되고 스템 삽입 후에는 이렇게 나사를 받고 관절화 컴포넌트와 스템이 관절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라이너라는 걸 삽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너를 최종적으로 삽입한 다음에 수술적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이후에는 이제 근막과 그다음에 피하 적양 조직 그리고 피부를 닫고 수술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역행성 경관절 치환술의 과정에 대해서 영상과 함께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통해서 교수님, 역행성 경관절 치환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제 사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자 67세 환자고 이 견봉과 상완골두 사이의 간격이 매우 좁고 이 힘줄 자체가 이제 관절화 레벨까지 내측전이 되어 있으며 지방 침입 자체가 매우 심한 봉합 불가능한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이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5년 전에 관절경에 이미 수술을 하고 재파열된 환자이기 때문에 저희는 새로 관절경 수술을 시행하려 하지 않고 인공관절을 시행하기로 해서 수술 후 엑스레이를 촬영한 사진이고요. 수술 후 10개월째 엑스레이로 환자 임플란트 잘 유지되어 있고 환자 행복하게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스템이 있는 경관절 치환술도 있지만 이와 같이 스템이 없는 이 경관절 치환술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완골두의 골밀도가 매우 이제 조밀한 경우에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례를 두 번째를 보시면 여자 77세 환자고 견봉과 상완골두 간격 자체가 2.3m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당겼을 때도 그 간격이 벌어지지 않는 그 픽스 타입이고요. CT를 찍었을 때도 관절화 자체와 상완골두에 관절염은 없고 관절골두의 골밀도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힘줄 자체가 역시 관절화 레벨까지 이렇게 내측 전이되어 있고 지방 침입도 매우 심한 봉합 불가능한 회전근개 파열로 저희가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상완골두의 골밀도 자체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이번에는 스템이 없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수술장에서 찍은 C암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술 후에 찍은 엑스레이고 수술 후 1년째 환자 외래 왔을 때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경관절 치환술은 여러 가지 골절에 대해서도 사용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대거 침양과 상완골두 그리고 소고 침양과 상완골 간부에 이렇게 네 조각으로 이렇게 부서진 골절에 대해서도 인공관절이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자 70세 환자고 이 대거 침양과 상완골두와 이 상완골 간부가 부서진 3분 골절이었습니다. 원래 이런 골절이 왔을 때는 인공관절을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본인의 뼈를 고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금속판 고정술을 시행하기로 했으나 환자의 내과적인 문제 때문에 쇼크가 발생을 하였고 수술이 이제 연기가 되었죠. 그리고 수상 2주째, 6주째, 그리고 석 달, 9달째로 가면서 기존의 최초의 뼈 모양과는 매우 다른 뼈가 용해된 모습 보이고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수상 후 11달째 이렇게 뼈 자체가 매우 용해된 모습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환자가 왔을 때는
시행할 수 있는 수술적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는 그 역행성 전치환술을 시행하기로 했고 수술 후 엑스레이 사진이고 최근 8개월째 왔을 때 임플란트 잘 유지되어 있고 환자 관절 운동 범위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잘 만족해하면서 지내시는 것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어깨가 불편하면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잠을 잘 때도 힘들기 때문에 삶의 질이 이제 많이 떨어지는데 그럴 경우에 역행성 견관절 치환술이 이제 좋은 수술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뭐 모든 좋은 치료도 마찬가지지만 이 합병증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게 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모든 수술에는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역행성 견관절 치환술도 예외는 아니고 그 수술 자체가 이제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빈도별로 봤을 때 가장 이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합병증은 이 불안정성과 감염인데 감염 자체는 균 자체가 이제 임플란트에 일단 어태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트리트먼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술 전 단계, 수술 단계, 수술 후 단계에서 보다 면밀하게 환자를 모니터링하고 해서 감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트리트먼트가 필요하고요. 불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수술 전이나 수술 후보다는 수술실 안에서 그 서전이 이제 임플란트를 정확한 위치와 각도로 삽입해서 그 임플란트가 안정성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수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합병증이 있지만 의학 기술이 지금도 발전하고 있고 또 먼 미래에는 더 많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교수님. 네. 그렇다면 역행성 견관절 치환술이 미래에는 또 어떻게 이용이 될지 참 궁금한데요. 네, 현재는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을 할 때 CT를 촬영을 해서 환자가 고용적으로 갖고 있는 그 전형각이나 경사각을 측정을 하고 그것을 수술에 이용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2차원 CT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지만 애니메이션에서 보시는 것처럼 본인의 CT를 소프트웨어에 삽입을 한 다음에 소프트웨어 자체에서 이 3차원 여러 가지 좌표를 이용해서 본인 고유의 값을 이렇게 수술 전에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후에 이 값을 소프트웨어에 옮겨서 임플란트의 정확한 위치를 이제 계측을 하고 다음 동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관절화 컴포넌트를 어떤 크기로 할지, 그다음에 어떻게 위치시킬지를 소프트웨어에서 미리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앞뒤, 그다음에 전, 위아래, 그리고 여러 가지 변화값을 주면서 이 컴포넌트 위치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상완 골두의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값들을 소프트웨어에서 변화시켜 하면서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의 최적의 위치로 임플란트를 설정하도록 수술 전에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수술 후에 관절 운동 범위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수술 전 계획 자체를 CT를 이제 넣어서 의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구동을 하지만 의사가 대부분 이제 시간이 많이 없고 여러 가지 업무량이 로딩이 많은 관계로 앞으로는 이 수술 전 계획을 시행할 때 CT를 삽입하고 난 뒤에 인공지능 자체 학습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인공지능이 이제 자동적으로 그 환자에게 가장 최적의 임플란트 위치와 각도를 계산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필요가 있고요. 수술을 많이 하신 분은 상관이 없겠지만 수술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수술 훈련 자체 시뮬레이터를 개발해서 한번 훈련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리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정확한 값을 측정을 한다 하더라도 수술실에서 잘못 임플란트를 삽입하게 되면은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술장에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나 로봇 시스템을 도입해서 정확한 소프트웨어로 계측한 그 값들을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어야지 보다 환자한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어깨 인공관절 치료 방법, 자세한 수술 방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교수님 끝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대부분 환자들이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되어 올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는 부분 파열도 있고 전층 파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 진단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전층 파열이라 하더라도 먼저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고 난 다음에 관절경정으로 봉합하는 것이 올바른 치료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봉합 불가능한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에는
먼저 부분적으로 봉합을 하고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역행성 경관절 치환술을 시행을 하게 되겠는데요. 역행성 경관절 치환술도 수술이기 때문에 합병증은 발생할 수가 있지만 수술 전에 아주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수술실에서 정확하게 시술을 시행하고 수술 후에 재활 프로토콜을 시행을 한다면은 보다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어깨는 우리 몸에서 이 움직임과 회전 반경이 가장 큰 관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인간은 손을 사용하기 때문에 손을 쓰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부위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어깨에 통증이 생기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죠. 그래요. 예. 어깨 통증 더 이상 참거나 방치하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김준영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원 씨, 장희연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0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